아버지의 날, 딸이 보낸 선물 상자는 원래 깜짝 선물이었지만 아내가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속삭였다. 열지 마. 왜 못 열어? 내가 물었다. 가까이 들여다본 순간 나는 얼어붙은 듯 충격을 받았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상자 안에는 상상도 못할 것이 들어있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아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몰라요. 죽은 다음에 말고 지금요. 딸의 말이 끝나자 커피잔이 단단한 마룻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갈색 액체가 고급 페르시아 카페트 위로 쏟아졌다. 수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손톱 깔끔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유산 문서를 더 꽉 움켜쥐었다. 30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이제는 딸의 절박한 손에 들린 무기가 되어 있었다. 문서는 내 하얀 주먹 아래서 구겨졌다. 수민아, 난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때가 되면 유산을 받을 거야. 피터는 우리 가족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형님, 수민이 하나뿐인 딸이잖아요. 몇천만 원쯤 도와주시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몇천만 원. 이 남자는 부끄러움이란 게 없었다. 저번 달엔 도박빚, 그전엔 수민의 쇼핑 중독. 요청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대담해질 뿐이었다. 도와주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66세의 관절이 삐걱거리며 항의했다. 내가 너희 도와준 지 벌써 3년이야. 내 은퇴 자금은 너희 집 금고가 아니야. 아내 지연이 부엌 수건을 손에 쥔 채 문턱에 나타났다. 제발, 다들 진정해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차분하게, 수민은 어머니를 향해 몸을 획 돌렸다. 아빠는 수억 원을 쥐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 빚은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선택의 결과지. 벽난로 위 가족사진이 엎어져 있었다. 수민이 소리 지르다가 떨어뜨렸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뒤집었을까? 은색 액자에 천장에 불빛이 반사되어 텅 빈 밝음만 비치고 있었다. 피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형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살아있을 때 가족에게 베푸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인네라는 뉘앙스. 그 무례함이 입안에 쓴맛처럼 남았다. 직업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남자, 내 딸의 신용카드와 나의 가끔씩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자, 나는 43년을 일해서 번 돈이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루 12시간씩 저녁을 건너뛰고 휴가를 취소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편하게 자라게 했고 지연이와 내가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게 준비해왔던 거야. 품위. 수민은 거칠게 웃었다.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뭐가 품위 있는 건데요. 고통받아. 나는 그녀의 명품 핸드백과 갓 염색한 머리, 값비싼 액세서리, 피터의 새 운동화를 바라봤다. 그들이 말하는 고통은 꽤나 안락해 보였다. 그 고통은 내가 만든 거야.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모든 위기, 모든 긴급 상황, 모든 돈 요청. 모두 너희가 만들어낸 거야. 침묵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지연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속삭였다. 수철씨, 우리 그냥 뭐. 수민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냥 아빠의 이기심을 계속 받아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인 척하는 탐욕쟁이한테 계속 속으라는 거예요. 탐욕, 이기심, 무정함. 43년의 희생 끝에 돌아온 보상이 그거였다. 피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이 점점 더 불쾌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보기엔 형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의 권력이지. 안 그래요? 나가.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다.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빠 집, 수민의 눈이 위협적으로 반짝였다. 엄마가 같이 마련한 집이고, 내가 자란 집인데, 내쫓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줄겐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약점을 맡은 맹수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내가 물러나길, 평소처럼 사과하길, 또 한 번의 타협과 또 한 번의 수표를 기대하며 이번엔 아니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들어오며 꿀풀 향기와 이웃집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평범한 가족들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 우린 마지막으로 언제 웃었던가 수민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남편 데리고 나가. 내 지갑이 아닌 너희 스스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그때 돌아와. 이거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다. 나중에 늙고 아파서 누군가 돌봐줄 사람 필요할 때. 그땐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가족보다 돈을 택한 그 순간을 그녀의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쿵쿵 울리며 걸어 나갔다. 피터는 한 발 멈추고 중얼거렸다. 끝난 거 아니에요. 노인네. 가족은 가족을 버리면 안 되죠. 문은 유리창이 흔들릴 만큼 세게 닫혔다. 그들의 고함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현관 앞에 멈춰선 채 여전히 황동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장식 유리창 너머로 수민의 BMW가 굉음을 내며 우리 집 진입로를 거칠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헛돌았다. 지연의 조용한 발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왔다. 수철 씨,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산 페르시아 카페토 위엔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유산 문서는 마룻바닥 위에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다. 뒤집힌 가족 사진은 스탠드 조명에 반사되어 은색 액자가 비웃듯 반짝였다. 43년. 나는 지연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뭐라고요? 43년 동안 고등학생이던 딸을 위해 야근하고 새 옷 사주고 대학 교재 사주고 16번째 생일에 차도 사줬지. 목이 메었다. 우리가 여유도 없으면서 해줬던 결혼식까지. 지연은 흩어진 문서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주었다. 수민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수철 씨, 도박 중독은 본인의 선택이야. 내 말은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카지노 출입, 온라인 베팅,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거짓말들. 전부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는 벽난로 위로 가서 가족사진을 바로 세웠다. 5살짜리 수민이 이 개푸스 빠진 해맑은 웃음으로 내 어깨 위에 앉아있던 시골 축제 날의 모습이 날 반겼다. 언제부터 저 아이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걸까? 크리스마스에 그 비싼 인형에 집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액자 유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심 고급 장난감 가게에서 판 그 집 2달 동안 야근하면서 샀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 없는 대답이 전부였다. 우린 둘 다 기억하고 있었다. 발레 학원, 여름 캠프, 친구들이 다 신는다고 해서 사줬던 고급 브랜드 신발들. 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바쳤던 모든 희생. 그런데 이제는 은퇴 자금 안 준다고 내게 커피잔을 던지는 딸 너한테 던진 게 아니라 바닥에 던진 거야. 수철 씨,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게 무슨 차이인가 싶었다. 나든 내 물건이든 향한 폭력은 같았고 그 무시에 담긴 의미도 똑같았다. 나는 유산 문서 하나를 주워 들었다. 법률 용어들이 눈에 흐릿했지만 그 속에 조항 하나하나는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수년간의 철저한 계획, 보수적인 투자, 인내로 미룬 소비. 모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수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다. 피터 때문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자꾸 내가 당연히 줘야 한다고 머리에 심어놨어. 피터가 그녀의 욕심을 만든 건 아니야. 단지 그걸 꺼내도 된다고 허락했을 뿐이지. 쓴 진실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 딸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만든 거였다. 항상 들어줬고, 항상 수표를 써줬고, 항상 그녀의 위기를 돈으로 덮어줬던 우리가 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지만 문장 스타일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아빠, 정말 기쁘시겠네요. 아이들 겨울옷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당신 돈이 손주들보다 더 중요하겠죠? 당분간 아이들 얼굴은 보지 마세요. 손주들. 수민이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8살인 예나, 6살인 지우. 지갑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아이들. 수민은 정확히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플지 알고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지연에게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구겨졌다. 정말 아이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까? 우린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에 이미 그렇게 했었다. 작은 다툼에도 1주일, 2주일씩 연락을 끊고 손주들을 못 보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녀의 돈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늘 협상의 도구가 되었다. 수철 씨,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게 안 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마치 총성처럼 단호했다. 이제는 안 돼. 손주들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어. 예나와 지우에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가르칠 수 없어. 가족은 거래가 아니야. 지연은 내 단호함에 움찔했다. 결혼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화낸 건 거의 처음이었다. 가장 심했던 싸움에서도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말은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라졌다. 딸에 대한 이해, 우리 관계에 대한 환상,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모든 착각이 부서진 커피잔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폰이 다시 울렸다. 6일 후 나는 일요일 아침 신문을 들고 현관 앞평상에 앉아 평범한 아버지의 날을 보내려 애쓰고 있었다. 손에 든 머그잔 속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걸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평소처럼 주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헌더슨 가족은 차량에 짐을 싣고 있었고 파텔 부부는 마당에서 정원일을 하며 웃고 있었다. 조용한 주택가에 그 웃음소리가 퍼졌다. 지연은 부엌에서 접시 소리를 내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가족 안에 생긴 수민의 빈자리를 피하듯 돌아가며 말이다. 그날 밤 이후 그녀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돈 달라는 깜짝 방문도 없었다. 이런 정적은 너무 낯설었다. 3년 동안 위기를 반복했던 그녀는 보통 3일 안에 연락했다. 미안하다는 말과 작아진 요구들,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큰 요청.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침묵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폭풍 전 고요함 같았다. 한편으론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다. 배달 트럭의 굉음이 내 생각을 끊었다. 스포츠면을 보던 눈을 들어보니 갈색 유페스 트럭이 우리 집 앞에서 천천히 멈췄다. 일요일 배달이라니 이상했다.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드물 텐데 기사는 기계로 무언가 확인하더니 중간 크기의 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수철 김리. 네, 접니다. 아버지의 날 축하드립니다. 그는 전자 서명 패드를 내밀며 말했다. 일요일 배달까지 요청한 걸 보니 누군가 정말 정성을 들였네요. 나는 서명하며 발신 정보를 확인했다. 별다른 반송 주소 없이 일반적인 배송 정보만 적혀 있었다. 상자는 크기에 비해 놀랍도록 가벼웠다. 운동화 박스 정도 크기였지만 무게는 1kg도 안 돼 보였다. 누가 보낸 거예요? 지연이 부엌 문에서 수건을 손에 든 채 물었다. 모르겠어. 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6일 전, 유선 문서들이 흩어졌던 그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보낸 사람 주소도 없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나보다 이런 예고 없는 택배를 더 경계했다. 뉴스에서 택배 폭탄이나 사기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해왔기 때문이었다. 혹시 손주들이 보낸 거 아닐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말에 확신은 없었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봤을 때 예나가 아버지의 날에 대해 물었던 게 생각났다. 그땐 수민이 아이들을 무기화하기 전이었고 그 협박과 최후 통첩 이전이었다.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다. 그럴지도. 나는 동의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고 지나치게 계산된 느낌이었다. 엠마가 일요일 특급 배송비를 낼 리도 없었다. 제시카는 상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다. 마치 식료품 목록을 확인할 때나 퍼즐을 풀 때처럼 꼼꼼하게. 그녀의 손가락이 배송 라벨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윌리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열지 마. 왜?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내가 대충 다뤘을 땐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 구멍 안 보여? 숨구멍이야.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지.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말하고 나서야 나는 종이 상자에 뚫린 아주 작은 구멍들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려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보이는 작고 정교하게 뚫린 구멍들. 숨구멍. 나는 입속으로 되뇌었다. 목소리는 공허했다. 안에 뭔가 살아있어. 제시카가 확신하며 커피 테이블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문제는 그게 뭔지야.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상자를 마치 금방이라도 다리를 달고 달아날 것처럼 바라보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교회의 고요함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다. 누가 우리한테 살아있는 걸 보냈을까? 제시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나는 이미 가슴 깊이 차가운 확신을 느끼고 있었다. 타이밍, 발신자 불명, 우리가 집에 있을 걸 노린 일요일 배송. 이건 선물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우리 둘 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소리는 금세 멈췄고 거실은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제시카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손톱이 셔츠 천을 뚫고 내 팔을 파고들었다. 들었지?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그 상자 안에 있는 건 확실히 살아있었고 지금 막 깨어나고 있었던 거야. 상자에서 아주 희미한 쉬잇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우리는 숨도 못 쉰 채 상자를 응시했다. 마치 지금이라도 폭발할 듯 소리는 멈췄다. 정적은 마치 멈춘 숨처럼 우리 사이에 길게 이어졌다. 그러다 다시 이번엔 더 길게 분명한 쉬잇 소리가 다시 들렸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흐르고 제시카의 소나기는 더 세게 조여왔다. 그녀의 손톱이 셔츠 천을 뚫고 피부를 찔렀다. 윌리엄. 그녀는 거의 숨결만큼 희미하게 말했다. 지금 누군가한테 전화해. 손이 떨렸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생각은 멍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떨리는 손가락 아래 번호는 낯설게 느껴졌다. 긴급 상황인가요? 911. 여기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의심스러운 소포가 있어요. 말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쏟아졌다. 오늘 아침 배송됐는데 발신 주소도 없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셨나요? 나는 제시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쉬 소리는 다시 멈췄지만 곧 다시 들릴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쉬. 같은 소리요. 마치 나는 끝맺지 못했다. 뱀, 그 단어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소포의 외관상으로 위험하거나 손상된 흔적이 있나요? 겉보기엔 손상은 없어요. 근데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숨구멍처럼요. 내 목소리는 그 말에서 갈라졌다. 경찰관을 즉시 보내드릴게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열지 마세요. 다른 방으로 이동 가능하신가요? 우린 거실에서 약 6피트 떨어져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요. 안에 계시대 거리 유지하세요. 경찰관이 10분 이내 도착할 예정입니다. 절대 만지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선 너머로 키보드를 치는 소리만 들렸다. 10분이라는 시간은 테이블 위에 위험이 놓여 있을 때 연겁처럼 느껴졌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걸까? 윌리엄, 제시카가 물었다. 내가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 대답은 뻔했지만 입 밖에 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이었다. 딸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짐작하기도 무서워.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답에 도달해 있었다. 아버지의 날이라는 타이밍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 집 주소, 일정, 약점을 알고 있는 익명의 발신자. 최근 다툼의 격분에서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 상자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이번엔 단순한 쉬 소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며 자리를 바꾸는 듯한 바스락거림. 그날의 다툼. 제시카가 낮게 말했다. 6일 전 그녀가 떠날 땐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 둘 다 생각하고 있었다. 각기 다른 논리와 두려움을 따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건 나는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분노가 아니야. 복수야. 그 단어는 입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무겁게 떠올랐다. 딸이 우리가 키우고 사랑하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품어왔던 그 딸이 우리를 겁주거나 해치기 위해 무언가를 보낸 것이다. 상자가 다시 바스락거렸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신호처럼. 아마 낯선 환경에 혼란스럽고 우리의 말소리나 움직임에 자극받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하지?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박한 사람. 나는 대답했지만 말은 너무 약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믿는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절박함 그 이상의 문제였다. 이건 계획, 계산,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였다. 사만다는 단순히 분노를 터뜨린 게 아니었다. 심리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문밖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움찔했다. 창문 너머로 경찰 순찰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한 것이 보였다. 2명의 경찰이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위험 상황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의 단호한 걸음걸이. 안도감이 너무 빠르게 밀려와 무릎이 풀릴 정도였다.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이제 그 상자 안의 악몽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날카롭고 확고한 소리. 긴장에 쌓인 우리 집의 고요함을 찢는 소리. 나는 경찰관 토드 리브스가 두 번째로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는 문틀을 가득 채우며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 수많은 가정 긴급 상황을 경험한 사람 특유의 경계심을 가지고 그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에는 T. 리브스라고 적혀 있었다. 카씨. 저는 리브스 경관입니다. 의심스러운 소포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켰다. 거실에 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기 전에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매트를 조심스럽게 밟고 부츠를 닦았다. 제시카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복도에 나타났다. 손을 초조하게 꼬고 있었다. 경관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에는 침착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 소포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거실로 이끌었다. 탁자 위 소포는 전문가가 도착하자 훨씬 작아 보였다. 리브스 경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유틸리티 벨트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냈다. 이게 언제 도착했죠? 약 35분 전입니다.
일요일 배송이에요. 누군가 주말 배송료를 더 지불했더라고요. 그는 박스를 건드리지 않고 송장 라벨을 살폈다. 반송 주소는 없군요. 그리고 내부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쉬이 가는 소리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뱀 같았다는 말씀이시죠? 리브스 경관이 담담하게 말을 마쳤다. 비슷한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독이 없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동물 통제를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게 처리할 장비를 갖추고 있죠. 디스패치. 여기는 47호 유닛. 메이플 스트리트 1247번지로 동물 통제 출동 요청. 주택 내 소포에 실린 뱀으로 의심됩니다. 무전기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동물 통제팀 도착까지 20분. 리브스 경관은 우리 쪽으로 돌아서며 절차적인 태도에서 조사관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혹시 이걸 누가 보냈는지 추측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질문이었다. 제시카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혔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장난꾸러기 아이들 짓이겠죠.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물, 포장 재료, 그리고 귀하의 주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계획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맞는 말을 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날에 우리에게 뱀을 보낸 것이다. 최근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가족 간의 다툼 같은 것이라도요? 가족 간의 다툼,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고발처럼 떠다녔다. 제시카는 내 옆에서 몸을 굳혔다. 우리는 진실과 충성 사이의 외주를 걷고 있었다. 이런 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애완동물 가게나 희귀동물 거래처 등 그 질문은 마치 날 때리는 듯했다. 애완동물 가게. 끔찍한 명료함으로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에서 본 청구 내역. 네프타일 팰리스 127.50달러. 나는 손주들 선물인 줄 알았다. 뱀이었다니. 절대 뱀일 거라곤 생각 못했다. 카씨, 괜찮으세요? 나는 표정을 애써 중립적으로 되돌리려 애썼다. 괜찮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무시무시한 명확함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타이밍. 일상에 대한 정보. 내 카드에 접근 가능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날이라는 고의적인 선택. 내 딸이 나에게 뱀을 보낸 것이다. 정식 보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리브스 경관이 물었다. 소포 발신자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시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갈등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 일부는 정의를 원했다. 하지만 더 큰 부분은 34년 동안 사만다를 감싸고 보호해온 그 아버지의 부부는 그녀를 경찰에 넘길 수 없었다. 아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장난이라면 과한 반응일 수도 있죠. 상황을 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리브스 경관은 메모를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런 대답을 자주 들어본 사람 같았다. 가족의 충성심이 정의보다 앞서는 경우. 위험선을 넘었음에도 잠시 후 또 다른 차량이 우리 진입로에 들어섰다. 흰색 밴, 측면에는 동물 통제 서비스라고 쓰여 있었다. 마이크 존슨일 겁니다. 리브스 경관이 말했다. 이 지역 최고의 야생동물 전문가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며 알 수 있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마이크 존슨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꺼냈다. 20분 후, 그는 박스에서 3피트 길이의 콘스네이크를 안전하게 꺼냈고, 무독성임을 확인한 후 구조용 케이지에 넣어 인근 파충류 보호소로 옮겼다. 정말 멋진 개체네요. 그가 벤에 케이지를 싣고 말했다. 제대로 키우면 훌륭한 애완동물입니다. 누군가 이걸로 이런 짓을 하다니 안타깝군요. 리브스 경관은 우리와 악수하며 떠났다. 혹시 발신자에 대해 더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꼭 연락주세요. 이런 장난도 방치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적인 척했지만 머릿속은 더 어두운 가능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차량 2대가 떠난 뒤 거실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침해당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탁자 위엔 소독약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흩어진 유산 서류는 다시 정리되었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가족 계획의 도구가 아닌 배신의 증거로 제시카는 부엌에서 물을 세게 틀었다. 스트레스 청소 위기 상황에서 그녀가 취하는 방식.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핸더슨 가족이 아버지의 날 피크닉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일요일 아침, 그리고 정상적인 아버지들. 딸에게 독이 있는 선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네프타일 팰리스 127.50, 3주 전, 유산 문제로 다툰 직후. 완벽한 복수의 타이밍. 은하는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연락처 목록에서 사만다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그녀의 사진, 작년 엠마의 생일 파티 때 찍은 웃는 얼굴. 요구와 협박이 시작되기 전, 손주를 볼 권리 운운하기 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뵈기 전, 그녀에게 정말 전화할 거예요. 제시카가 조용히 부엌 문에 기대 물었다.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인정하면요. 그 질문은 우리 사이의 도전처럼 떠올랐다. 만약 확신한다면 나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벨소리가 2번 울린 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사만다의 목소리는 인위적인 밝음으로 가득했다. 무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 사용하는 그 특유의 톤. 아버지의 날 잘 보내고 있어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정말 무죄였다면 자연스러운 질문. 유죄였다면 잔인한 조롱. 재밌는 아침이었지.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사만다. 혹시 이상한 아버지의 날 선물에 대해 아는 거 없니? 아니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반응은 빠르고도 너무나 빨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배경에서 피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라움이 아닌 만족감 섞인 웃음. 무언가 교묘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 사람의 소리. 그 소리는 나를 똑바로 때렸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내 딸이 뱀을 보냈고 사위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단순한 배송 착오 같아. 별일은 아니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이만 끊을게.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아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가? 단지 내 딸이 나를 뱀으로 협박했단 사실을 방금 확인했을 뿐인데. 괜찮다. 사만다. 좋은 일요일 보내라.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 내 감정이 무너지기 전,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렸다.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제시카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얼굴을 읽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준 직감이었다. 뭔가 들었어요? 피터가 웃더군. 내 말은 무표정하게 나왔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 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었어. 제시카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우리 가족의 역학구조가 흔들리는 이 순간
그녀의 손은 나를 붙잡아주는 존재였다. 당신은 이제 뭘 할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홈 오피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엔 은행 계좌, 신용카드, 그리고 지난 3년간 4만 달을 떠받쳐온 모든 재정적 수단이 있었다. 난 내 딸에게 결과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7시가 되었을 때 나는 조용한 저녁의 정적 속에서 홈 오피스에 앉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컴퓨터는 낮은 소음으로 작동 중이었다. 나는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겨 동네를 산책하며 지난 30년의 재정 결정을 되짚었다. 분노는 차갑고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내 책상엔 아버지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4만 달의 월세를 대신 내준 계좌 이체 내역, 아무 의심 없이 결제한 신용카드 명세서, 보험료, 차량 할부, 갚지 않은 긴급 대출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모든 지출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임이었다. 키보드 옆 가죽 포트폴리오에는 여러 번 검토했던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결혼식 비용으로 쓴 수표 사본, 그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판 내 차의 영수증,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의 이체 기록들. 종이 한 장 한 장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를 조언자가 아닌 끝없는 돈줄로 여긴 딸의 이야기. 컴퓨터 화면이 온라인 뱅킹 포털을 밝게 비쳤다. 손가락은 익숙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4만 다가 접근한 적 없는, 그러나 몰래 알아낸 적은 있었던 정보들. 먼저 신용카드 계정부터. 문제의 네프타일 팰리스 결제가 찍힌 그 카드. 4만 달은 긴급 상황을 이유로 대학 시절부터 내가 허락한 공동 사용자였다. 20년 된 긴급 상황은 평생의 의존으로 변했다. 사용자 관리를 클릭했다. 보안 질문이 떴다. 어머니의 성, 내가 자랑거리 이름. 간단한 답변으로 숨겨진 도구들이 열렸다. 공동 사용자 제거라는 푸른 문자가 떴다. 커서는 확인 위에서 10초쯤 머물렀다. 망설임이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전환을 곱씹기 위해서였다. 30년 동안 내 무책임을 감당해왔다. 이젠 끝이다. 나는 클릭했다. 사용자 접근 권한 제거. 변경사항은 일영업 시간 내 적용됩니다. 다음은 핀번호 변경이었다. 4만 단은 내가 입력할 때 어깨 너머로 훔쳐보며 번호를 알아냈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번호를 선택했다. 제시카와 내가 결혼한 해, 우리 관계의 상징이지만 사만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 자동이체는 더 복잡했다. 그녀의 계좌로 매달 들어가던 생활비, 자동차 보험료, 정신건강에 좋다며 구독했던 헬스장 결제, 모두 하나씩 취소했다. 디지털상에서 남은 내 결심의 흔적,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너무 늦은 책임감이었다. 지난달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도박빚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흐느꼈고 나는 또다시 $5,000를 이체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 이젠 책임감을 배울 거야 라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결과는 선택사항이라는 교훈만 가르쳐왔던 것이다. 마지막 화면은 내 결정의 요약이었다. 신용 접근 해제, 자동이체 해지, 핀 코드 변경. 30년의 방임이 30분 만에 클릭으로 정리되었다. 저장 버튼을 클릭했다. 확인 메시지가 즉시 떴다. 계정 변경 완료. 의자에 기대며 나는 사만다에 대해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을 느꼈다. 통제, 무언가를 해결하려 허둥대는 반응이 아니라 사랑이란 때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한 부모의 권위였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신용카드는 결제 거절될 것이고 자동이체는 실패할 것이다. 아버지의 자원이 당연하다는 착각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녀의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그녀의 책임이었다. 책상 위 전화기는 조용했지만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제시카의 허브 화단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어떤 긴급 재정 위기나 조작적인 전화에 대한 불안 없이 시작한 하루였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커피를 리필해 주었다. 전날 밤 내가 한 일을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전화가 울린 건 8시 15분. 디스플레이에 사만다의 이름이 떴다. 예상한 대로였다. 2번 더 올리게 한 뒤에 받았다.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한 몇 초 좋은 아침. 이구나. 사만다. 아빠, 지금 뭐 하신 거에? 내 카드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에 휩싸여 있었다. 장 보려 했는데 거절됐고 자동차 보험 자동이체도 빠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사만다. 내가 그 아버지 날 선물 보낸 거 알아.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 다시 말문을 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아빠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날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어요? 몰아세우다. 그녀는 그게 뭔데요? 무슨 선물 말씀하세요? 묻지 않았다. 이미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이젠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단지 내 무책임을 더는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나도 생활이 있고 청구서도 있고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 단어를 나는 강조했다. 부모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는 책임. 자기 생활을 자기가 감당하는 책임. 제시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내 표정을 읽었다. 하지만 나는 매우 침착했다. 아빠 제발. 지금 피터랑 저 정말 힘들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차 할부도 있고 내가 2년 넘게 대신 낸 차 할부 말이냐? 매달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그 월세 말이지? 이젠 진짜 책임이 뭔지 알 시간이야. 좋아요.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럼 손주들 얼굴은 당분간 보지 마세요. 에마랑 제이크는 당신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사만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협박. 어제 아침부로 끝났어. 전화는 조용해졌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머릿속으로 새로운 수작을 짜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딸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리다니. 나는 지금 힘든데, 내가 딸인데, 몇 번을 열어온 지갑을 다시 열기 위한 피해자 연기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의 고통은 내 책임이야. 너의 선택이 이 상황을 만들었고, 너의 선택이 그 뱀을 보냈고, 너의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할 거야. 정신 나갔군요. 그냥 장난 하나 한 건데 그걸로 미쳐버리다니. 장난 하나, 사과도, 후회도 없이, 실토에 가까운 변명 위험한 동물을 이용한 장난은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사만다. 그리고 30년 동안 내 삶을 떠받쳐준 아버지가 지원을 끊는 건 미친 게 아니야. 드디어 제정신을 찾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끝난 줄 알아요? 안 끝났어요. 날 돈으로 조종하려 했던 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고 제시카를 바라봤다. 그녀는 점점 커져가는 존경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허브 화분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고, 커피는 여전히 완벽했다. 그 애. 여기 올 거예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피터와 함께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이 문제를 직접 마주보고 계속하려 들겠지. 준비됐어요. 지연이 물었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실직한 사위와 함께 찾아와 자신이 벌지도 않은 돈을 요구하고 이미 무기로 삼은 손주를 다시 들먹일 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응. 나는 대답했다.
준비됐어. 엔진이 굉음을 내며 진입로에 들이닥치자 고요한 아침이 산산이 깨졌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멈추고 곧이어 차문 두 짝이 쾅 닫혔다. 우린 눈을 마주쳤다. 누가 왔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무거운 발소리가 앞길을 군대 행군처럼 두드렸다. 초인종이 한 번 날카롭고 거칠게 울렸고 곧바로 다시 연달아 눌렸다. 나는 느긋이 일어서며 뜻밖의 차분한 자신을 느꼈다. 여기 있어. 작게 말했지만 아니,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린 함께야. 노크로 변한 초인종이 문짝을 두드렸다. 현관문을 열자 수민과 피터가 마치 두 사람짜리 군대처럼 포치에 서 있었다. 수민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돼 머리는 헝클어졌고 피터는 전에 본 적 없는 아기를 띠고 서 있었다. 아빠, 수민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했지. 나는 문간을 지키며 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분명했을 텐데. 분명.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미쳤어요. 그 멍청한 아버지 날 소포 오해 때문에 날 끊어버리다니. 오해가 아니야, 수민아. 네가 뱀을 보냈어. 난 그에 맞게 대응했을 뿐이야. 피터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현관을 가득 막았다. 노인네, 제정신 아니십니까? 수민에겐 생활비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 말이지. 나는 담담히 응수했다. 그리고 돈 못 받으면 손주를 방패 삼아 조부모를 협박하지. 수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요. 세계 나오시겠다?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예나랑 지호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선택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때 내 최대 두려움이었던 그 말이 이제는 힘을 잃었다. 나는 딸이 아닌 낯선 조종꾼을 보듯 그녀를 바라봤다. 수민아, 나는 낮게 말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축복이야. 그녀의 얼굴에 완전한 충격이 떠올랐다. 피터의 입도 벌어졌다. 뭐라고? 수민이 더듬었다. 손주를 무기로 쓰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니까. 피터는 아기로 얼굴이 뒤틀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주소도, 일과도 다 알아. 노인네. 입장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지연이 뒤에서 긴장했지만 나는 미동도 없었다. 날 위협하는 건가, 피터? 가족은 양쪽이 다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죠. 우리를 끊으면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 마세요. 아니, 바로 조용히 사라지길 기대해. 안 그러면 경찰이 개입하겠지. 수민이 피터 팔을 붙잡았지만 오히려 분노만 부채질했다. 돈 끊었다고 능사인 줄 알아? 방법은 많아. 그래, 직업이라는 방법도 있지. 나는 태연히 말했다.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래서 먹고 살았거든. 끝난 거 아니야. 수민이 독처럼 속삭였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이미 후회를 겪고 있잖니. 그들은 한동안 날 노려보다가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결국 수민은 뒤돌아 차로 향했고 피터도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눈빛을 던진 뒤 따라갔다. 꼭 필요 없을 만큼 시끄럽게 엔진을 울리며 떠나는 차를 나는 끝까지 지켜봤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지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어. 내가 말했다. 저녁이 찾아오자 집안엔 귀한 평온이 내려앉았다. 우린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곱씹었다. 지연은 캐모마일 차를, 나는 두 번째 커피를 8살 때 기억나. 지연이 낮게 말했다. 어버이날 아침, 빵 태우고 과즙 가득한 오렌지 주스 가져왔던 거. 분홍 잠옷 입고 의자 위에 올라서 우리를 놀라게 하겠다고 하던 꼬마 수민. 그 기억은 이제 남의 이야기 같았다. 스틱맨 가족 그림도 그려줬었지. 나는 말했다. 서랍에 아직 몇 장 남아있어. 지연의 목소리엔 엄마로서의 슬픔이 묻어났다. 그래도 딸인 건 변함없어요. 수철 씨,
그 말을 나는 온종일 예상하고 있었다. 지연의 화해 본능, 상처난 곳을 기워내는 낙관. 지연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애는 선을 넘었어.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해. 찻잔이 그녀의 손에서 멈췄다. 유언장을 바꾸겠다는 거야.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응, 그리고 다른 법적 조치도.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결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 단절의 선언이었다. 손주들은 결국 지연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그 애가 한 건 절박함이 아니었어. 계산된 잔혹이었지. 뱀, 협박, 조종. 그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야. 우릴 완전히 끊어. 내야 미래의 학대를 막을 수 있어. 지연은 내 손을 꼭 쥐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정말 놔줄까? 돈도, 유산도, 내버리지도 없으면 우릴 찾을 이유가 사라져. 다른 쉬운 목표를 찾아가겠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지연이 속삭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남은 세월을 협박 속에 살 순 없어. 창밖으론 평화로운 교회의 저녁 일상이 흘렀다. 핸더슨 부부는 개를 산책시키고, 패터슨 아주머니는 정원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집은 더 이상 그 정상에 속하지 않았다. 언제 할 건가요? 제시카가 물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대답했다. 먼저 마가렛 서머스에게 전화할 거야. 그녀는 15년 동안 우리 법률 업무를 맡아왔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적으로 완벽해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제시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가슴은 아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만다가 알게 되면 결국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쯤엔 법적인 보호 장치들이 다 갖춰져 있을 거야. 그녀의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빈 컵들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뒤에서 제시카의 조용한 한숨이 들렸다. 반대의 의미는 아니었다. 우리가 잃은 딸에 대한 슬픔이었다. 내일, 나는 마지막 단계를 밟을 것이다. 오늘 밤은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우리가 이루려 했던 가족에 대한 애도를 함께할 것이다. 마가렛 서머스의 로펌은 시내 화강암 건물 3층에 있었다. 벽면은 가족을 보호해온 15년을 증명하듯 법률 서적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서류가 든 마닐라 폴더를 들고 있었다. 몇 주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윌리엄, 그녀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전화했을 때 포괄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가렛은 우리의 유언장, 재산 이전, 제시카 어머니의 유산 문제까지 모두 담당했었다. 그녀에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꼬박꼬박 청구서를 내는 안정된 부부였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가족처럼 들릴 것이었다. 나는 유산 문제로 벌어진 다툼, 뱀 상자, 정지된 신용카드, 전날의 위협적인 대면에 대해 설명했다. 마가렛은 끊지 않고 들었고 때때로 메모하며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우리 집도 알고 우리의 일상도 안다. 내가 마무리했다. 직접적인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윌리엄,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괴롭힘이고 협박이에요. 다각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마가렛은 새로운 메모장을 꺼냈다. 우선 유언장부터 시작하죠. 유산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죠? 내 돈은 손녀, 손자의 교육에 쓰이고 싶어요. 딸의 카지노가 아니라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윌리엄, 그녀의 말은 전문적인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교육 신탁기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엠마와 제이크의 학비,
대학 등록금, 정당한 교육 비용만 지원되게 하고 부모는 접근할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체계를 설명했다. 독립된 수탁자가 기금을 관리하고 문서로 증빙된 교육 관련 지출에만 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만다와 피터는 접근도, 조작도 할 수 없다. 그럼 제시카는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집, 은퇴 계좌, 그녀의 안정성,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번 조치는 오직 사만다의 목에만 해당합니다. 다음은 접근 금지 명령서 작업이었다. 마가렛은 새 파일을 열고 어제의 대면 상황, 위협적인 언사, 점점 심각해진 패턴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했다. 뱀 사건은 특히 문제가 심각하군요. 살아있는 동물을 노부모를 위협하는 데 쓴 건 명백한 악의와 계획성이 있는 행동이에요. 법원도 이를 심각하게 봅니다. 이 작업은 얼마나 걸리죠? 유언장 변경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은 오늘 접수 가능하고요. 승인이 떨어지면 사만다나 피터의 접촉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몇 달간 사만다의 위기 상황에 계속 대응하며 그녀의 위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았던 시간들, 파괴적인 행동을 묵인했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마가렛이 말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연락 시도, 규정 위반, 손주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까지 모두 기록해두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조작과 위협을 일삼는 사람들은 보통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죠. 유언장에서 제외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면 그녀의 반응은 심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기에 그녀의 분노는 이제 우리 부부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향할 것이다. 마가렛의 조수가 문서를 들고 들어왔다. 나는 차례로 서명을 하며 결정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만족스러운 마무리감을 느꼈다. 30년간의 금전적 무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우리 집은 괴롭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오늘 업무 마감 전까지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될 겁니다. 마가렛은 말했다. 내일까지 법원 집행관이 사만다와 피터에게 서류를 전달할 겁니다. 그 이후엔 그들이 당신이나 제시카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나는 일어나 그녀와 악수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찾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하는 진심 어린 인사였다. 그녀의 사무실 창 밖으로는 도시는 여전히 평온한 리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윌리엄, 그녀가 문 앞에 나를 불렀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폴더를 품에 안고 나섰다. 내일 아침이면 사만다는 조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제시카와 나는 법이 마침내 우리 편이 되었음을 알며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계속.